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건천궁에 일본 낭인들이 난입해 명성황후를 시해했습니다. 을미사변이라 불리는 이 충격적인 사건은 조선 내 일본의 영향력을 독점하려는 노골적인 폭거였습니다. 공포에 떨던 고종은 1896년 2월, 세자와 함께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이른바 아관파천, 한나라의 군주가 외국 공사관에 몸을 맡긴 전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고종은 약 1년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며 새로운 나라를 세울 구상을 조용히 키워나갔습니다. 그 사이 미국에서 돌아온 서재필은 1896년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조직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던 영업문을 허물고 그 자리에 독립문을 세웠습니다. 독립문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외세로부터 자주 독립하겠다는 조선 민중의 염원이 돌에 새겨진 것이었습니다. 1897년 2월, 고종은 마침내 러시아 공사관을 떠나 경운궁, 현 덕수궁으로 환궁했습니다. 귀환한 고종 앞에는 하나의 선택이 놓여 있었습니다. 청의 종주권에서도 일본의 압박에서도 벗어난 완전한 자주 독립국가의 선포.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황고단, 원구단에서 하늘에 제를 올리고 황제 즉위식을 거행했습니다. 국호를 대한, 연호를 광무로 정하며 대한제국이 역사에 그 이름을 새겼습니다. 대한이라는 국호는 사만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천하에 빛나는 나라를 향한 의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황제의 칭호는 중국 황제와 동등한 지위를 선언하는 것 더 이상 조선은 어느 나라의 제후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제국의 탄생은 새 출발인 동시에 거대한 역사적 모순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대한제국의 통치 이념으로 구본신참을 내세웠습니다. 옛것을 근본으로 3대 새것을 참고한다는 뜻, 전통과 근대화를 조화롭게 절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1899년 반포된 대한국국제는 황제의 절대 권한을 문서로 명문화한 헌법적 선언이었습니다. 이 문서는 황제에게 입법, 행정, 사법, 군사의 모든 권한을 한 몸에 집중시켰습니다. 서구식 입헌군주제가 아닌 황제 중심 전제군주제, 이것이 대한제국이 선택한 근대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광무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전국 토지 조사, 즉 양천사업이었습니다. 1898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전국의 토지를 실측하고 근대적 토지 증서인 지계를 발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관행으로만 인정되던 토지 소유 관계를 처음으로 근대적 법제도로 정리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지계를 받은 농민들은 생애 처음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토지 소유권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재정 부족과 기득권층의 완강한 저항으로 전국 완성을 끝내보지 못한 채 중단되었습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대대적인 근대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고종은 황제 직속의 시위대와 친위대를 확충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해 근대적 장교를 체계적으로 양성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 군대의 규모는 약 2만 명으로 이전 조선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의 한계와 끊임없는 외세의 간섭으로 진정한 자주적 군사력 구축에는 결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고종 황제는 직접 회사 설립을 장려하고 근대적 상공업 육성에 적극 나섰습니다. 황실이 자본을 직접 출자해 광업, 방직, 철도 등 다양한 근대적 기업 설립에 투자했습니다. 1898년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어 전국 최초로 서울 시내에 전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청량리에서 서대문까지 달리는 전차는 조선 민중에게 경이로운 충격이었습니다. 말도 소도 없이 혼자 달리는 쇠바퀴. 1900년에는 서울 시내에 전등이 들어왔고 경인선, 경부선 등 철도 부설도 속속 추진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각종 근대적 전문학교가 빠르게 설립되었습니다. 법관 양성소, 외국어학교, 의학교, 상공학교 등 전문 교육기관이 새로운 시대를 이끌 인재를 길러냈습니다. 여성 교육도 확대되어 순원왕비비 엄씨의 후원으로 진명여학교와 명신여학교가 문을 열었습니다.
황실은 유학생을 파견해 선진 기술과 학문을 배워오도록 장려하며 인적 근대화에도 힘썼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광해원의 후신인 광재원이 근대 서양 의학을 전국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광무개혁은 짧은 기간의 다방면에서 추진된 그 어떤 시대에도 뒤지지 않는 야심찬 근대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나 광무개혁에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혁의 주도권이 황실에만 집중되어 있었고 민중의 자발적 참여와 의회적 견제 장치가 철저히 부재했습니다. 독립협회는 의회 설립을 요구하며 만민공동회를 열고 민중의 정치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1898년 10월 관민공동회에서는 헌의 6조가 채택되어 황제에게 바쳐졌습니다. 민중이 황제에게 정책을 건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종은 수구 세력의 압박과 독립협회의 공화정 추진 소문에 자극받아 독립협회를 강제 해산했습니다. 서재필은 다시 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고 윤치호 등 지도부는 체포되어 투옥되었습니다. 이로써 대한제국 내에서 의회 민주주의를 향한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재정 문제도 개혁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았습니다. 황실은 내장원을 통해 막대한 재정을 독점했지만 정작 근대화 사업에는 자금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외국 차관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는 결국 외세에 대한 경제적 종속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았습니다. 대한제국의 운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러시아와 일본의 한반도 쟁탈전이었습니다.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한반도와 만주로의 남하 정책을 끈질기게 추구했습니다. 일본은 러시아의 팽창을 저지하고 한반도를 독점하기 위해 치밀한 외교적 포석을 단계적으로 깔았습니다. 1902년 영일동맹이 체결되어 일본은 영국의 든든한 지지를 확보했습니다. 고종은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EEJ, 외세로 외세를 견제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러나 1904년 2월, 일본은 선전포고도 없이 리순항의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했습니다. 러일 전쟁이 포문이 열렸습니다. 한반도는 두 제국이 벌이는 전쟁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개정과 동시에 일본군은 한반도에 상륙해 한일의 정서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1904년 2월의 한일의 정서는 일본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는 굴욕적인 문서였습니다. 이어진 제1차 한일협약 1904년 8월으로 일본은 재정과 외교 분야의 자국 고문을 대한제국 조정에 파견했습니다. 재정 고문에는 일본인 메가타 다네타로, 외교 고문에는 미국인 더럼 스티븐스가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스티븐스는 훗날 일본의 보호 통치가 한국에 이롭다고 공개 발언에 교포 장인환 전명훈 의사의 저격을 받게 됩니다. 1905년 5월, 일본은 대마도 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완전히 경멸했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확정되자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강화 조약이 1905년 9월 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약 체결 2달 전, 미국의 테프트와 일본의 가스라는 밀약을 맺어 한국 지배를 상호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열강들이 밀실에서 한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동안 대한제국의 황제와 민중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1905년 11월 17일 밤, 일본 특사이토 히로부미가 일본군을 이끌고 경운궁에 나타났습니다. 궁궐을 겹겹이 포위한 일본군의 총뿌리 앞에서 이토는 을사조약 체결을 강요했습니다. 고종 황제는 끝까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이 조약을 강제로 빼앗긴 조약, 을사능약이라 부릅니다. 학부 대신 이완용을 비롯한 이른바 을서오적이 황제 대신 조약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을사능약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일본에 빼앗겼고 서울에 통감부가 설치되었습니다. 초대 통감에 이토 히로부미가 부임했습니다. 사실상 조선의 총독이나 다름없는 자리였습니다. 을사능약의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온 나라가 분노와 통곡으로 들끓었습니다. 시종무관장 민영화는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그의 피는 조약 반대의 붉은 깃발이 되었습니다. 전 참판 조병세를 비롯한 수십 명의 관료와 지식인이 자결로 뒤를 따르며 절개를 지켰습니다.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야 방성되고
이날이야말로 목 놓아 오노라를 실어 전국의 눈물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국에서 의병이 봉기했습니다. 민종식이 이끄는 홍주이병, 최익현의 태인이병이 대표적이었습니다. 최익현은 적의 칼에 죽을 지언정 적의 명령은 따를 수 없다며 74세의 고령의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끝내 대마도로 끌려가 단식으로 순국했습니다. 이름은 최익현, 나이는 75이었습니다. 고종 황제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6월, 고종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회 만국평화회의에 극비리의 밀사를 파견했습니다.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사람은 황제의 친서를 품고 유럽의 낯선 도시 헤이그로 향했습니다. 을사능력의 불법성을 세계에 알리고 대한제국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마지막 외교적 승부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조직적인 방해와 열강의 냉담한 외면 속에 세밀사는 회의장 입장조차 거부당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헤이그에서 끝내 눈을 감았습니다. 정확한 사인을 두고 역사는 아직 논쟁 중입니다. 헤이그 밀사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고종에게 즉각적인 퇴위를 강요했습니다. 1907년 7월 19일, 고종 황제는 강제로 황위에서 물러나 아들 순종에게 제위를 넘겨야 했습니다. 뒤이어 한일 신협약, 정미 7조약, 이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내정마저 사실상 일본에 넘어갔습니다. 군대 해살령이 내려졌습니다. 대한제국이 보유한 마지막 자주적 군사력이 박탈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산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가슴에 품었던 충성의 칼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몰라 발을 굴렀습니다. 시위대 일연대장 박승환은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하고 군대가 해산되니 죽음으로 황은에 보답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결했습니다. 그 총소리를 신호로 해산 군인들이 일본군과 시가전을 벌였습니다. 1907년 8월, 서울 시내에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무기를 든 해산 군인들은 전국 의병 부대에 합류해 이른바 정미의병의 강력한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의병 투쟁은 전국으로 들불처럼 번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고 서울 진공작전까지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근대적 무기로 무장한 일본군의 대규모 남한대 토벌작전 앞에 의병은 끝내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1910년 8월 22일,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한일병합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조약이 공포되었습니다. 500년 조선, 13년 대한제국이 지도 위에서 지워졌습니다. 고종은 퇴위 후 덕수궁에 갇혀 이태왕, 리태왕으로 격하되었습니다. 황제가 아닌 이씨 성의 늙은 왕. 대한제국의 꿈은 꺼졌지만 그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독립을 향한 투쟁은 이제 막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되려 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국권을 빼앗긴 조선 민중이 어떻게 저항했는지,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계몽에서 혁명으로 이어진 35년의 투쟁을 따라가겠습니다.